저 코코 산책시켜야 하니까 이준이 좀 보세요. 비켜요. 나 가게. 그날 아침은 유난히 날이 맑았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꼭 제 마음 같았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아침밥을 짓고 있는데 요란하게 전화벨이 울리더군요. 제 낡은 핸드폰 화면에 뜬 이름은 하나뿐인 아들, 김규식이었습니다. 어이구, 내 아들. 웬일이야, 이 아침부터. 제 목소리는 이미 신이 나 있었죠.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 녀석 목소리는 죽어 들어갔습니다. 엄마, 나 죽겠다. 왜? 무슨 일이야? 이준이 아파? 아니, 영미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어제 저녁부터 끙끙 앓는데 나 이준이 보다가 회사 일도 못하고 있어. 이준이는 계속 울고 나 정말 미치겠다. 엄마 미안한데 좀 와줄 수 있어? 이 한마디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죠. 며느리가 아프다니 그럼 밥은 먹었을까요? 갓난쟁이 이준이는 어떡하고 일해야 하는 아들 녀석은 또 얼마나 애가 탈까요? 알았다. 알았어. 당장 갈게. 규식이 너가 밥은 먹었어? 영미는? 아니, 뭘 먹을 정신이 어딨어. 그냥 빨리 좀 와줘, 엄마. 알았다, 기다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가스불을 껐습니다. 밥이고 뭐고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지갑부터 챙겨 들고 부엌을 둘러봤어요. 빈손으로 갈 수는 없죠. 아픈 며느리, 일도 못하고 애 보는 아들. 뭐라도 든든하게 먹여야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마땅한 게 없더군요. 저는 망설일 틈도 없이 지갑을 들고 시장으로 향했어요. 아들 녀석이 환장하는 문어. 그래, 오늘은 큰맘 먹고 문어 숙회를 해줘야겠다 싶었죠. 아픈 며느리도 입맛이 돌지 모르잖아요. 사장님, 문어 제일 실한 놈으로 줘요. 오늘 바로 삶아 먹을 거니까 좋은 놈으로. 수산시장 좌파는 이른 아침인데도 활기가 넘쳤죠. 사장님이 큼지막한 문어 한 마리를 저울에 턱 올리는데 가격표를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들 녀석 얼굴이 어른거려 망설일 수가 없었어요. 주세요. 묵직한 문어가 담긴 검은 봉지를 받아들고도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냄비에 물부터 올렸죠. 무도 큼직하게 썰어 넣고 비린내 잡는다고 소주도 반 병이나 부었어요. 문어가 빨갛게 잘 익어가는 동안 시금치도 데치고 콩나물도 무쳤습니다. 이준이 먹일 한우도 조금 다져서 볶았죠. 금세 반찬통이 4-5개가 찼어요. 그걸 보자기에 싸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뛰었습니다. 아들 집까지는 3시간. 버스 창밖에 스치는 풍경을 보며 별 생각을 다 했죠. 영미가 많이 아픈가? 병원은 갔을까? 우리 규식이 일도 바쁜데 얼마나 힘들고. 드디어 아들네 아파트 앞에 내렸습니다. 1층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탔죠. 15층 버튼을 누르고 문이 닫히는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참 초라하더군요. 시장 다녀오느라 머리는 부스스하고 옷에는 밀가루까지 묻어 있었습니다. 딩동. 초인종을 누르고 잠시 기다렸어요. 철컥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그런데 제 앞에 서 있는 건 아파서 끙끙 앓는다던 며느리 영미였어요. 그것도 아주 멀쩡한 모습으로요. 화장은 또 어찌나 곱게 했는지 방금 미용실이라도 다녀온 사람 같았죠. 심지어 영미는 품에 그게 코코를 안고 있었습니다. 코코는 따뜻해 보이는 니트 스웨터까지 입고 있더군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아니 영미 너 아프다며? 영미는 제 얼굴을 빤히 보더니 무슨 소리냐는 듯 고개를 갸웃했어요. 제가요? 저 안 아픈데요. 아, 규식 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규식이는 어딨니? 일도 못하고 있다던데.
규식 씨요? 오늘 거래처랑 약속 있다고 아침 일찍 나갔는데요. 웬일로 일찍 일어났나 했네. 제 심장이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제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며느리가 아프다는 것도 자기가 이준희를 보고 있다는 것도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저를 그냥 공짜 보모로 부려먹으려고 이 늙은 어미에게 그런 거짓말을 한 거였죠. 영미는 그런 재속도 모르고 현관에 비켜서지도 않은 채 말했어요. 마침 잘 오셨네. 저 코코 산책시켜야 하니까 이준희 좀 보세요. 밥 먹을 시간 다 됐는데 울지도 않네. 뭐? 이준희 자고 있으니까 깨면 분유 좀 타서 먹이세요. 비켜요, 나가게. 영미는 저를 현관에 세워둔 채 벽에 세워져 있던 유모차를 끌고 나갔습니다. 사람이 타는 유모차가 아니었죠. 그게 코코가 타는 유모차였습니다. 며느리는 걔를 유모차에 태우고 저를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묵직한 반찬 꾸러미를 든 채 텅 빈 현관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죠. 저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어찌나 조용하던지요. 이준희는 정말 방에서 곤히 자고 있더군요. 며느리가 나간 현관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건가?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곤히 자는 손주 얼굴을 보니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이준희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저는 한숨을 푹 내쉬고 거실 바닥에 반찬 꾸러미를 내려놓았습니다. 일단 손부터 씻으려고 화장실에 갔어요. 그런데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기가 막힌 물건이 눈에 들어왔죠. 욕조 안에 개 전용으로 보이는 작은 욕조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더군요. 선반에는 코코 전용 샴푸, 코코 전용 린스라고 적힌 비싼 병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허사람 샴푸보다 더 좋은 걸 쓰네. 손을 씻고 나오는데 거실 소파에는 코코가 쓰던 담요와 장난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어요. 저는 이준희가 깰까봐 조심조심 거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개털이 어찌나 날리는지 연신 코를 훌쩍이며 물티슈로 바닥을 닦았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영미가 돌아왔습니다. 코코는 유모차에서 내려 기분이 좋은지 꼬리를 흔들고 영미는 그런 코코를 보며 우리 애기 좋았어? 라며 콧소리를 내더군요. 저를 보고는 가볍게 목례만 하고는 코코를 데리고 화장실로 직행했습니다. 코코 발 닦아야 하니까 어머니 욕실 쓰지 마세요. 저는 대답할 기운도 없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부엌으로 가서 싸온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으려고 반찬통을 열었습니다. 규식이 먹이려고 정성껏 삶아온 문어, 냄새부터가 고소했죠. 규식이 오면 먹이려고 문어도 삶고 나물도 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화장실에서 나온 영미가 코를 킁킁거리며 인상을 썼습니다. 어머니 냄새. 냄새? 무슨 냄새? 비린내요. 아, 문어 삶아 오셨어요? 어쩐지. 영미는 질색한다는 표정으로 손을 휘휘 내저었어요. 저 임신했을 때도 아니고 코코가 이런 냄새에 예민해서요. 제 후각이 사람보다 몇천 배는 발달한 거 아시죠? 스트레스 받아요. 영미야, 그게 무슨... 아, 어머니. 잠깐만요. 영미는 제가 막 냉장고에 넣으려던 반찬통들을 모조리 빼앗아 들었습니다. 문어 숙회,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그리고는 현관문을 활짝 열더군요. 어머니, 이거 일단 밖에 좀 둘게요. 뭐? 밖에? 네. 집안에 냄새 배잖아요. 코코가 밥 안 먹어요, 이러면. 며느리는 제 눈앞에서 제가 새벽부터 정성껏 만든 반찬통들을 전부 집어들어 현관 밖, 차가운 복도 바닥에 척척 내려놓는 겁니다.
밥때 되면 제가 꺼내 올게요. 지금은 냄새 빠지게 현관문 좀 열어놔야겠어요. 영미는 창문은 다 열고 공기청정기를 가장 세게 틀었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복도 바닥에 버려진 제 반찬통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개 한 마리 때문에 이 늙은 어미의 정성이 쓰레기 취급을 당한 겁니다. 그렇게 모욕적인 오후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이준이를 돌보며 틈틈이 복도에 나가 제 반찬통들을 힐끔거렸죠. 혹시나 지나가는 이웃이 발로 차기라도 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들 규식이가 드디어 돌아왔어요. 엄마 왔어? 아이고, 이준이. 이 녀석은 아침에 제게 거짓말을 한 게 미안하지도 않은지 아주 태연한 얼굴로 이준이부터 안아들더군요. 고생했어, 엄마. 역시 엄마밖에 없다. 그때 영미가 규식이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였어요. 아마 제 반찬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규식이가 저를 힐끗 보더니 말하더군요. 엄마, 뭐 맛있는 거 있어? 냄새가. 저는 그 말이 어찌나 반갑던지요. 아, 맞다. 규식아, 엄마가 너 좋아하는 문어. 제가 신이 나서 현관 밖으로 나가려는데 영미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자기야, 잠깐. 그거. 영미는 저 대신 복도에 나가 가장 큰 문어 숙회통을 들고 들어왔어요. 저는 이제라도 먹이려나 보다 하고 기대했죠. 영미는 부엌 식탁에서 통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코를 박고 냄새를 맡더니 아주 과장된 몸짓으로 인상을 팍 썼어요. 어머, 무슨 일이야? 규식이가 묻자 영미가 저를 힐끔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자기야, 이거 냄새가 좀 이상해. 아무래도 밖에 너무 오래 둬서 그런가? 쉬었나 봐. 뭐? 아니야. 내가 오늘 아침에. 어머니, 괜찮아요. 날도 따뜻했는데 해산물이라 금방 상하죠. 모르고 드시면 큰일 나잖아요.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을 이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아침에 삶은 문어가, 그것도 이 서늘한 복도에 둔 문어가 반나절 만에 상한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아니야, 영미야. 그거 안 상했어. 내가.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 모양이었어요. 영미는 그 비싼 문어가 담긴 통을 들고 코코의 밥그릇이 놓인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코코는 밥그릇 앞에 앉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죠. 코코는 장이 튼튼해서 괜찮을 거야. 특식이네, 코코. 영미야, 너 지금 뭐하는? 차르륵. 제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며느리는 제가 아들을 위해, 아픈 며느리를 위해 새벽부터 시장 가서 비싼 돈 주고 사온 그 문어 숙회 전부를 개의 밥그릇에 쏟아부었습니다. 하얗고 쫄깃한 문어 살점이 개 사료 위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숨이 쉬어지지 않았죠. 제 손, 제 정성, 제 돈. 그 모든 것이 지금 저 개의 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코코는 그 비싼 문어를, 제 아들이 환장하는 그 문어를 앞발로 툭툭 건드려 보더니 이내 와그작와그작 소리를 내며 씹어 먹더군요. 제 눈은 규식이만 향하고 있었죠. 아들아, 한마디만 해다오. 저건 아니라고, 저건 심하지 않냐고, 딱 한마디만. 저는 눈으로 애원했습니다. 제발 네 엄마 편을 들어달라고요. 규식이는 곤란하다는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리고는 문어를 씹어먹는 코코를 잠시 바라보더군요. 에이, 아깝네. 그냥 버리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식이는 제게 미안해하지도 며느리에게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저 아깝다는 말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개가 먹는 게 아까운 게 아니라 버리지 않고 개를 준 게 아깝다는 투로요. 그날 저는 그야말로
꿔다 놓은 보리자루 신세였어요. 아들 녀석은 제게 그 모진 말을 뱉어놓고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죠. 영미는 개 산책인지 뭔지를 마치고 돌아와서는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코코라는 그게 뒷바라지에만 여념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 녀석이 버리지 그랬냐고 했던 그 문어 껍데기가 담긴 게 밥그릇을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가슴속에서 차가운 불길 같은 것이 치미는 기분이었죠. 저녁 밥상은 배달 음식으로 차려졌습니다. 족발인지 보쌈인지 기름진 냄새가 진동을 하더군요. 영미는 어머니는 소화 안 되시니까라며 제게는 밥 한 공기와 아침에 개 밥그릇으로 직행했던 그 시금치나물 남은 것을 툭 밀어주더군요. 규식이도 영미도 그 비싼 배달 음식을 뜯으며 뭐가 그리 즐거운지 자기들끼리만 낄낄거렸습니다. 저는 밥알을 씹는 건지 모래알을 씹는 건지 모를 심정으로 꾸역꾸역 밥을 넘겼어요. 밥을 먹고 나니 온몸에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오자마자 이준이를 돌보고 저녁에는 그 모욕까지 당했으니까요. 등이며 허리며 안 쑤시는 곳이 없었죠. 그 집 거실에는 소파가 2개 있었어요. 하나는 텔레비전 앞에 놓인 아주 크고 푹신해 보이는 가죽 소파였고 다른 하나는 창가에 놓인 조금 작은 천 소파였죠. 규식이는 큰 소파에 거의 눕다시피 해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영미는 이준이를 씻긴다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창가 소파는 비어 있었죠. 저는 아이고 허리야 소리를 내며 그 창가 소파로 다가갔습니다. 딱딱한 식탁 의자에 앉아 있느니 저기라도 잠시 등을 기대고 싶었어요. 제가 엉덩이를 붙이고 아이고 소리를 내며 등을 기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방에서 나온 영미가 날카로운 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엉덩이를 뗐죠. 왜 그러니, 영미야? 영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제가 앉으려던 그 소파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거기 앉으시면 안 돼요. 아니, 여긴 왜 또? 규식이도 저기 앉아 있는데. 규식 씨는 이 집 주인이니까 앉아도 되죠. 영미의 목소리가 어찌나 날카롭던지 텔레비전을 보던 규식이마저 고개를 돌리더군요. 영미는 제게 성큼성큼 다가오며 말했어요. 거기 코코 자리예요. 저거 독일에서 직구한 오가닉 패드 깔아놓은 건데 어머니 지금 밖에 먼지 다 묻히고 오셨잖아요. 거기 앉으시면 어떡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먼지라니요. 제가 먼지투성이라는 말인가요? 내가 밖에서 구르다 왔니? 너희 집에 들어오면서 발도 다 털고 어머니 옷에 머리에 붙은 그 수많은 먼지들은 어떡하고요? 코코는 피부가 예민해서 아무나 앉으면 안 돼요. 저 패드 세탁 얼마나 힘든 줄 아시냐고요. 저는 할 말을 잃고 그 소파를 바라봤습니다. 개 한 마리 앉는 자리가 이 늙은 어미가 잠시 등 한번 기댈 자리보다 더 귀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규식이가 그제야 귀찮다는 듯이 한마디 하더군요. 아, 영미야. 그냥 좀 앉으시라 그래. 엄마 피곤하신가 보네. 자기야, 말 함부로 하지 마. 저거 세탁비가 얼만 줄 알아? 그리고 코코 피부 뒤집어지면 병원비는 어떡할 건데? 자기가 낼 거야? 영미가 바싹 대들자 규식이는 아 알았어라며 금세 꼬리를 내리고는 다시 텔레비전으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제 아들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영미는 한숨을 푹 내쉬더니 부엌 식탁 구석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 하나를 발로 툭 차서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예전에 포장마차 같은 데서나 보던 아주 딱딱하고 등받이도 없는 작은 의자였죠.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그게 편하실 거예요. 편하다고요. 저 차갑고 딱딱한 플라스틱 조각이
저 푹신한 소파보다 편할 거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어쩌겠어요. 아들 녀석도 저러고 있는데.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플라스틱 의자를 끌어다 거실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엉덩이에 닿는 감촉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허리를 받쳐주지 못해 등은 금세 다시 뻐근해졌습니다. 저는 그 딱딱한 의자에 앉아 푹신한 가죽 소파에 누워 낄낄대는 아들 녀석과 제자리였던 천 소파로 점프해 올라가 꼬리를 흔드는 코코라는 개를 그저 멍하니 바라봐야 했습니다. 그렇게 모욕적인 자세로 앉아 있으려니 목이 바싹바싹 타들어갔어요. 아침부터 겪은 일이며 저녁에 먹은 짠 나물 때문인지 갈증이 심하게 났죠. 영미야, 나 물 한 잔만 주겠니? 영미는 이준이 방에서 나오며 제 말을 들었지만 못 들은 척 부엌으로 가더군요. 그리고는 최신형 정수기에서 물을 한 컵 받았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게 주는 물인 줄 알고 손을 내밀 뻔했죠. 그런데 영미는 그 물을 자기가 마시더군요. 꿀꺽꿀꺽 소리까지 내면서요. 저 영미야. 나도. 아, 어머니. 정수기 저기 있잖아요. 어머니가 직접 드세요. 컵은 저기 두 번째 서랍에 있어요. 저는 다시 한번 모욕감을 느꼈지만 목이 너무 말라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뻣뻣해진 다리를 이끌고 부엌으로 갔죠. 두 번째 서랍을 여니 손님용인지 아니면 저 같은 사람 쓰라고 둔 건지 이가 살짝 나간 낡은 유리컵 하나가 덩그러니 있더군요. 영미와 규식이가 쓰는 반짝이는 커플컵과는 완벽하게 다른 컵이었어요. 저는 그 컵에 정수기 물을 받았습니다. 물이 시원하지도 않고 미지근하더군요. 에이 속으로 불평하며 물을 반쯤 마셨을 때였습니다. 영미가 그 집에서 제일 큰 양문형 냉장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처음 보는 상표의 생수병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전부 영어 아니면 프랑스어로 쓰여 있었죠. 아이고, 우리 코코 목마르겠다. 영미는 그 비싼 수입 생수병 하나를 꺼내 뚜껑을 뻥 땄습니다. 그리고는 부엌 한쪽에 놓인 아주 반짝거리고 높이도 꽤 되는 스테인리스 물그릇에 그 생수를 콸콸 쏟아붓는 겁니다. 그 물그릇은 심지어 전기가 연결되어 있는지 물이 졸졸 흐르며 작은 분수처럼 솟아오르기까지 했어요. 코코는 좋다고 달려와 혀를 날름거리며 그 물을 하차 먹더군요. 저는 제가 들고 있던 이 나간 컵과 그 컵에 담긴 미지근한 정수기 물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저개가 마시는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차가운 수입 생수를 바라봤죠. 화가 나는 것을 넘어 헛웃음이 나왔어요. 영미야, 저개는 저런 물을 마시니?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어요. 영미는 뭐가 문제냐는 듯 저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그럼요. 코코는 정수기 물 마시면 배탈 나요. 수의사 선생님이 꼭 미네랄 워터 먹이랬어요. 이것도 프랑스에서 직구한 거예요. 물맛이 다른가 봐요. 얼마나 잘 마시는지. 그럼 나는? 그 말이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나는? 영미는 제 질문의 의도를 모르겠다는 듯, 아니,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듯한 그 특유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요? 어머니는 괜찮으시잖아요. 정수기 물 깨끗해요. 저희 엄마는 아직도 보리차 끓여 드시는데 정수기면 감지덕지죠. 감지덕지. 그래요. 저는 감지덕지해야 하는 신세였습니다. 이 집에서는 저 프랑스산 생수를 마시는 개보다도 못한 존재였으니까요. 저는 남은 물을 마저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물이 어찌나 쓰던지 꼭 소태를 씹는 기분이었죠.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화병이 날 것 같았죠. 저는 며느리가 이준이 방으로 다시 들어간 틈을 타 텔레비전에 정신이 팔린 규식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규식아, 왜 엄마? 나 이거 재밌는 거 한단 말이야. 녀석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대답했어요. 아들, 나 너무 서운하다. 영미가 나를 너무 무시해. 내가 걔만도 못하니? 제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죠. 이준이 깰까봐 큰 소리도 못 내고 끄끄거리며 속삭였습니다. 너가 다 봤잖아. 내가 저 소파에도 못 앉고 물도 저개가 마시는 것보다 못한 걸. 그제야 규식이가 에이 씨 하는 짜증 섞인 소리를 내며 텔레비전 소리를 줄였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돌아보는데 그 눈빛에 미안함이나 안타까움은 일도 없었어요. 오직 귀찮음과 짜증만이 가득했죠. 엄마, 또 그 소리야? 또 그 소리라니. 엄마가 이런 취급을 받는데 내가 아까 영미한테 말했잖아. 그냥 좀 참으면 안 돼? 참으라니. 이걸 어떻게 참아? 너가 봤잖아. 내가 걔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걸 너가 봤잖아.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자 규식이가 쉿 하며 제 입을 막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영미가 들을까봐 겁이 난 거겠죠. 아, 엄마. 좀 조용히 해. 영미가 이준이 보느라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엄마가 이해 좀 해줘. 원래 애 낳으면 예민해지는 거야. 예민한 거랑 시어미를 걔만도 못하게 보는 거랑 같니? 너는 네 엄마가 저개가 마시는 물보다 못한 물을 마시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아? 저는 울면서 따졌습니다. 그러자 규식이 녀석이 정말이지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을 하더군요. 하 엄마 진짜. 녀석은 깊은 한숨을 쉬더니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코코? 제가 그냥 개인 줄 알아? 뭐? 코코 우리 집에 오고 나서 내일 풀린 거 몰라? 제가 우리 집 복덩이야. 영미가 쟤한테 쏟아붓는 게 다 이유가 있다고. 장모님도 제 덕분에 사업 잘 풀렸대. 쟤 아니었으면 너가 지금 앉아있는 이 아파트 대출금도 못 갚을 뻔했어. 저는 제 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코코한테 좀 맞춰줘. 별것도 아니잖아. 그냥 소파에 안 앉고 냄새나는 거 안 가져오면 되잖아. 왜 자꾸 영미 불편하게 만들어? 엄마가 자꾸 그러니까 나만 중간에서 힘들어, 알어? 규식아,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나 힘든 거 싫어, 엄마. 제발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가. 응? 규식이는 그 말을 끝으로 텔레비전 소리를 다시 키웠습니다. 대화는 끝났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제 아들은 제게 이해를 바란 게 아니었어요. 희생을 강요한 거죠. 저개를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 늙은 어미가 모욕을 감수하라고 말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영미는 제게 이준이 방 구석에 얇은 요 하나를 깔아주더군요. 저는 그 차가운 바닥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말이 나만 중간에서 힘들어라는 그 이기적인 말이 제 심장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자 몸은 솜처럼 무거웠지만 이준이가 깰까봐 새벽같이 일어났죠. 부엌으로 나가니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찌꺼기들이 식탁 위에 그대로 널려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그것부터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이 집에 있으려면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영미가 코코를 안고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이준이 깼어요? 아니, 아직. 밥은 어떡할까? 내가 뭐라도. 됐어요.
저 다이어트 중이라 아침 안 먹어요. 규식 씨도 늦잠 잘 거고요. 어머니 드실 건 냉장고에 어제 그 나물 있으니까 그거랑 드세요. 며느리는 저를 본체만체 하며 냉장고에서 코코용 특수 사료인지 뭔지를 꺼내더군요. 그걸 비싼 그릇에 부어주고는 자기는 커피 머신에서 향긋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찬밥에 어제 그 시금치나물로 아침을 때웠어요.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군요. 아침을 먹고 나니 영미가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씻고 나오더니 방에 들어가서는 온갖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제 입고 온 것 같은 비싼 외출복으로 갈아입더군요. 영미야, 어디 가니? 네. 오늘 코코 미용 예약한 날이라서요. 영미는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칠하다 말고 대답했어요. 코코도 어제 입었던 옷과는 다른 반짝이가 달린 분홍색 드레스 같은 것을 입고 있었죠. 미용? 걔 미용을 그렇게 멀리 가? 그럼요. 청담동 쇼비예요. 아무데나 맡길 수 없죠. 청담동.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걔 미용을 시키러 그 먼 청담동까지 간다니요. 자기야, 나 다녀올게. 영미가 안방을 향해 소리쳤어요. 안방에서는 규식이의 잠꼬대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죠. 잘 다녀와. 아, 맞다. 영미는 현관으로 향하다 말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 눈빛, 어제 저를 소파에서 쫓아낼 때와 똑같은 아주 차갑고 사무적인 눈빛이었죠. 어머니, 저 숍 갔다가 친구도 만나고 오면 저녁 늦을 거예요. 뭐? 저녁 늦게? 네. 오늘 특별히 예약 잡은 거라. 이거 30만 원짜리거든요. 예약금만 10만 원 날아가요. 지금 안 가면 2달은 기다려야 돼서 30만 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개털 깎는데 30만 원이요. 제가 한 달 꼬박 아껴 써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영미는 제 반응은 아랑곳 없다는 듯 말을 이었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었어요. 명백한 명령이었죠. 이준이 저녁 7시에 분유 타서 먹이세요. 240ml요. 기저귀는 저기 서랍에 있고요. 중간에 깨면 안아주시고요. 아, 그리고 코코 공기청정기는 끄지 마세요. 제 없어도 돌아가야 냄새 안 나요. 영미는 그 말만 남기고 코코를 품에 안았습니다. 우리 애기 예뻐지러 가자. 콧소리를 내며 현관문을 나섰죠. 철컥.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어요. 30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거실은 적막했죠. 안방에서는 규식이의 코 고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그래, 며느리가 저러니 아들이라도 나랑 말동무라도 해주겠지. 저는 규식이 녀석이 일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규식이는 나올 생각을 안 했어요. 점심때가 다 되어가는데도 말이죠. 아무리 피곤해도 그렇지 엄마가 와 있는데 저는 이준이가 깰까봐 조심조심 안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규식아, 아들 점심 먹어야지. 대답이 없었어요. 규식아, 다시 한번 불렀죠. 그때 안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왜? 점심 먹으라고. 나 안 먹어. 피곤해. 나 방에서 좀 쉴게. 그래도 엄마가 왔는데 얼굴도 안 비추고. 아, 엄마. 나 어제 야근해서 진짜 피곤하단 말이야. 나중에 이준이나 잘 봐줘. 철컥. 안에서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방문 앞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며느리도 아니고 제 배 아파 낳은 아들 녀석이 저를 피해서 방문을 잠가버린 겁니다. 피곤하다는 핑계로요. 저는 멍하니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어제 앉았던 그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죠. 거실에는 윙하는 코코의 공기청정기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 며느리에게를 위해 돌아가는 공기청정기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1시간이 지났을까요? 이준이가 깼는지 의행하고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이준이 방으로 달려갔죠. 아이고, 기저귀가 또 젖었네요.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이를 안아 달랬습니다. 이준아 할미가 미안하다. 이런 꼴이나 보이려고. 그런데 그 순간 조용하던 규식이의 방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 거기, 잡아, 쏘라고, 멍청아, 타타탕, 쾅, 쾅.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저건 잠자는 소리가 아니었죠. 피곤해서 쉰다던 아들 녀석은 방에 틀어박혀 게임이라는 것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어쩐지 아까부터 기계 소리 같은 게 희미하게 들린다 했어요. 헤드폰인지 뭔지를 끼고 하니까 밖의 소리는 듣지도 못하고 제 고함 소리만 울려 퍼지는 거였죠. 그 요란한 소리에 이제 막 잠이 들려던 이준이가 다시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으앙, 아이고 이준아, 괜찮아. 할미 여기 있어. 괜찮아. 저는 이준이를 안고 거실을 미친 듯이 서성였습니다. 하지만 규식이 방에서 터져나오는 죽어 하는 고함 소리와 쾅, 쾅 하는 폭발음은 그칠 줄을 몰랐죠. 이준이는 공포에 질린 듯 제품에서 바들바들 떨며 울었습니다. 규식아, 아들, 소리 좀 줄여. 애가 놀랐잖아. 저는 규식이 방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헤드폰 때문에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김규식, 문 좀 열어봐. 애가 놀래잖아. 저는 거의 울부짖으며 방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그제야 벌컥하고 문이 열렸어요. 규식이가 헤드폰을 목에 건 채 시뻘겋게 상기된 얼굴로 저를 노려보더군요. 아, 왜? 나 지금 중요한 거 한단 말이야. 애가 너가 지르는 소리에 놀라서 울잖아. 소리 좀 줄여. 제품에서 이준이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규식이는 이준이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아, 시끄럽네. 애 원래 우는 거잖아.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그리고 나 지금 중요한 시합 중이니까 방해하지 마. 뭐? 유난을 떨어? 엄마가 애 하나 제대로 못 달래서 나 게임도 못하게 해? 나 이거 지면 큰일 난다고. 쾅! 규식이는 제 면전에 대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그 닫힌 문 앞에서 자지러지게 우는 손주를 안고 그저 망연자실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아들은 갓난쟁이 제 아들이 경기를 일으키며 우는 것보다 그깟 게임에서 지는 게 더 큰일인 녀석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준이를 안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죠. 이준아 미안하다 할미가 미안해. 제 울음소리와 이준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방문 너머 아들의 죽어 하는 고함 소리가 그 넓은 아파트에 뒤엉켰습니다. 지옥이 있다면 바로 여기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날 며느리가 돌아올 때까지 거의 4시간 동안이나 우는 이준이를 안고 거실을 맴돌아야 했습니다. 팔은 떨어져 나갈 것 같았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제 아들은 며느리가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올 때까지 단 한 번도 방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영미는 밤늦게서야 돌아왔습니다. 30만 원짜리 미용을 한 코코는 털에서 좋은 향기가 나는 것 같았고 며느리는 친구들을 만나 술이라도 한잔했는지 얼굴이 발그레하더군요. 저와 퉁퉁 부은 이준이의 얼굴을 보더니 어머니
고생하셨네요 라는 영혼 없는 말 한마디를 던지고는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죠. 규식이 녀석은 그제야 방에서 나와 피곤하다. 게임했더니 힘든 애라며 거실 소파에 드러눕더군요. 저는 그날 밤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저히 그 집에 더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침 일찍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죠. 영미는 어머니 가시게요? 그럼 이준이는 누가 보죠? 라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티를 냈고 규식이는 엄마 며칠 더 있다 가지라며 입에 발린 소리를 하더군요. 저는 집에 급한 일이 있다고 둘러대고 도망치듯 그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제 물건 하나를 빠뜨리고 왔더군요. 제가 늘 먹던 혈압약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왼수 같은 정신. 다음 날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시 아들 집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는 내내 어제 겪었던 일들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했죠. 그날은 영미가 코코를 데리고 애견 카페라는 곳에 간 날이었습니다. 규식이는 재택근무를 한다며 또 방에 틀어박혀 있었죠. 엄마 약만 가지고 얼른 가. 나 일해야 돼. 이게 저를 본 아들의 첫마디였습니다. 저는 알았다고 대답하고 제 약봉지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준이가 자는 방을 살짝 들여다봤죠. 아이고, 우리 강아지. 잘 자네. 손주 얼굴을 보는데 어제 그렇게 울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준이를 안고 토닥여주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제 저녁에 느꼈던 그 끔찍한 통증이 다시 제 가슴을 쿵 하고 내리쳤습니다. 흡, 어제보다 훨씬 더 강한 충격이었어요. 숨이 턱 막히고 식은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안 되겠다.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이준이를 겨우 침대에 다시 뉘고 벽을 짚으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규식이의 방문을 두드렸죠. 규식아, 나 가슴이 너무 아파.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기어들어가고 있었어요. 안에서는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타닥타닥 들릴 뿐 아무 대답이 없었죠. 규식아, 제발 문 좀 열어봐. 나 정말 이상해. 그제야 벌컥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규식이는 헤드폰을 끼고 있었고 제 얼굴을 보더니 어제와 똑같은 그 짜증이 가득한 표정을 지었어요. 또 왜? 나 일한다니까. 아들, 나 가슴이. 엄마, 어제도 그러더니 또 왜 그래? 애 하나 보는데 그렇게 힘들어? 엄살은. 엄살.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정말 아파. 됐어. 나 바빠. 엄살 부릴 거면 집에 가서 부려. 규식이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차가운 문이 닫히는 것을 보며 정말 이대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였어요. 물이라도 마셔야.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제가 이가 나간 컵으로 물을 마셨던 그 정수기 앞으로 갔죠. 컵을 잡으려는데 손이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수전증 환자처럼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안 돼. 컵을 잡으려던 제 손이 옆에 있던 젖병 소독기를 툭 하고 건드리고 말았습니다. 어제 제가 이곳에 서 있었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었죠. 와장창 요란한 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영미가 애지중지하던 그 비싼 독일제 유리 젖병이 어제와 똑같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제와 똑같이 규식이의 방문이 벌컥하고 열렸죠. 이번에 녀석은 방에서 뛰어나오다시피 했습니다. 녀석의 눈은 제가 아니라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녀석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진짜.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녀석은 저를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얼만 줄 알아? 어제도 깨뜨릴 뻔하더니 기어코 깨뜨려. 하나에 5만 원짜리라고. 영미가 알면 난리 날 텐데. 규식이는 제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아픈 어미는 안중에도 없었죠. 오직 깨진 젖병 그리고 며느리에게 들킬 걱정뿐이었습니다. 저는 식탁을 붙잡고 겨우 서 있었어요. 가슴 통증은 극에 달해 이제는 칼로 심장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규식아 미안하다. 엄마가 정말 아파서 손이 떨려서 저는 가슴을 부여잡고 거의 울먹이며 아들에게 매달렸어요. 제발 이 엄마의 고통을 알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엄마,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가슴이 정말. 저는 아들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절박한 호소를 듣는 규식이의 표정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차가워졌습니다. 녀석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기가 막힌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어요. 가슴? 규식이는 제 말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가슴이 아픈 사람이 젖병은 어떻게 깼어? 소리는 또 왜 그렇게 요란하게 냈는데? 일부러 깬 거 아냐? 일부러.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아니야 그게. 정말 손이. 엄마. 규식이가 제 말을 싹둑 잘랐습니다. 녀석은 제게 한 걸음 다가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제발 쇼 좀 하지 마. 쇼라니요. 맨날 아프다 죽겠다. 엄마가 그렇게 아픈 사람이면 어제 여길 왜 또 왔어? 핑계도 좋다. 영미 없을 때 와서 또 뭐 훔쳐가려고 그런 거 아냐? 뭐? 훔쳐가? 아니면 뭐야? 왜 맨날 우리 집에 와서 물건 깨뜨리고 분위기 망치고 영미 스트레스 받게 해? 엄마, 제발 쇼 좀 그만하라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도둑 취급까지 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깨진 유리 조각들 앞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죠. 규식이는 그런 저를 벌레 보듯 쳐다보더군요. 울지 마. 우는 것도 쇼 같으니까. 녀석은 부엌 구석에서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와 제 발 앞에 탁 하고 던졌습니다. 영미 오기 전에 이거 싹 다 치워. 조용히. 그리고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쾅! 규식이는 그 말만 남기고 다시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딸깍. 저는 들었습니다. 방문을 잠그는 그 차가운 소리를요. 저는 텅 빈 부엌 바닥에 날카로운 유리 조각들 사이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가슴은 여전히 찢어질 듯 아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쇼하지 말라는 아들의 잔인한 말이었습니다. 도둑 취급을 한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이대로 죽는구나 싶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들이 제 눈물 속에서 번쩍였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쥔 채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가슴 통증은 이건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바위가 제 가슴을 짓누르고 그 위에서 누군가 망치로 쿵쿵 내려치는 듯한 그런 끔찍한 압력이었어요. 숨이 쉬어지지 않았죠. 들이마신 숨이 폐까지 닿기도 전에 누군가 목을 쥐어짜는 기분이었습니다. 규식아. 입을 때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제 눈은 굳게 닫힌 아들의 방문만 향하고 있었죠. 딸깍. 그 잔인한 잠금새 소리가 제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빗자루를 놓쳤습니다. 와르르 빗자루대가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가 났지만 방문 안의 아들 녀석은 듣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방 안에서는 여전히 덤벼 하는 헤드폰 너머로 새어나오는 괴성이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녀석은 지금 어미가 죽어가는 이 순간에도 그놈의 게임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쉬하지 마. 도둑 취급. 당장 사라져. 아들이 제게 내뱉은 말들이 깨진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에 박히는 것 같았어요. 아니, 심장의 통증이 너무 극심해서 그런 모욕감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질 정도였죠. 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옆으로 쓰러지고 말았죠. 뺨에 차가운 바닥에 감촉이 와 닿았습니다. 깨진 젖병 조각 하나가 제 뺨 바로 옆에서 위태롭게 빛나고 있었어요. 저기에 찔리면 어쩌나 하는 그런 한가한 생각마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으엥. 그때였습니다. 이준이가 갓난쟁이 손주 녀석이 제가 쓰러지는 소리에 놀랐는지 아니면 이 지옥 같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저 녀석. 저 녀석은 어떡하나요? 이준아. 저는 아픈 몸을 이끌고 기어서라도 이준이 방으로 가야 했습니다. 할미가 여기 있다고 말해줘야 했죠. 저는 바닥을 짚고 몸을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온몸의 기운이 발바닥 아래로 전부 빠져나간 것 같았어요. 가슴 통증은 이제 왼쪽 어깨를 타고 팔뚝까지 내려오는 기분이었습니다. 팔이 제 팔이 아닌 것처럼 무겁고 저려왔죠. 규식아, 아들아. 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짰습니다. 목구멍에서 피맛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규식아, 문 좀 열어봐.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이준이가 울잖아. 제 절규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방문 안에서 시끄럽게 들리던 게임 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들었구나. 드디어 들었어. 저는 희미한 희망을 품었죠. 문이 열릴 거라고, 아들 녀석이 놀라서 뛰쳐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진짜 시끄럽네. 방 안에서 들려온 것은 문이 열리는 소리가 아니라 더 큰 짜증이 섞인 고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쾅. 저 녀석이 헤드폰을 쓴 채로 벽을 치는 듯한 소리가 들렸어요. 조용히 좀 해. 방해된다고. 그리고 다시 게임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까보다 더 크게. 녀석은 제 절규를 듣고도 문을 열기는커녕 제 목소리를 듣기 싫다며 게임 소리를 더 키워버린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 나는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제 아들은 저 방문 안에 없었습니다. 제 배 아파 낳은 제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은 이제 저 세상에 없었어요. 저 방문 안에는 며느리의 남편과 코코의 보호자 그리고 김규식이라는 낯선 괴물만 있을 뿐이었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차가운 바닥을 적셨습니다. 서러움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저 허무했습니다. 내 인생이, 내 자식 농사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안 돼. 이대로 죽을 순 없어. 그때 제 눈에 거실 구석에 놓인 제 손가방이 들어왔습니다. 전화기. 119. 으엥. 이준이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어요. 저 아이를 저 괴물에게 맡기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바닥을 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은 터질 것 같았고 숨은 턱까지 차올랐지만 이를 악물었죠. 깨진 유리 조각이 무릎에 박히는 것 같았지만 아픈 줄도 몰랐어요. 한 뼘, 또 한 뼘. 짐승처럼 바닥을 기었습니다. 1미터도 안 되는 거리가 천리 길처럼 멀게만 느껴졌죠. 드디어 손가방에 손이 닿았습니다. 가방을 열고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냈어요. 화면이 눈앞이 흐려서 화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119. 손가락이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1을 누른다는 게 1을 누르고 9를 누른다는 게 6을 눌렀죠. 아니야.
아니야. 저는 울면서 다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갈라지고 힘없는 죽어가는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살려주세요. 나 쓰러졌어요. 심장이. 진정하시고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환자분. 주소.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아들 집 주소가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아, 아들 집. 현대 아파트 15층. 현대 아파트 15층이요. 정확한 동 호수를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1502호. 1502호요.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동합니다. 환자분, 문은 열려 있습니까? 보호자분 계십니까? 보호자. 저는 굳게 닫힌 규식이의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보호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문 잠겨 있습니까? 저희가 강제로 개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아니요. 현관문 비밀번호. 비밀번호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잠시만요. 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짧은 숫자가 왜 이리 생각이 나지 않는 걸까요? 122 별표 샵. 맞아요. 알겠습니다. 환자분, 정신 잃으시면 안 됩니다. 저희 도착할 때까지 계속 통화 연결해 주세요. 환자분. 네. 저는 전화기를 손에 쥔 채 다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이제 살 수 있나? 그때였습니다. 삑삑삑삑 띠리릭. 현관문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119가 벌써? 아니었습니다. 119가 이렇게 빨리 올 리가 없죠. 그럼 영미, 철컥.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코코. 미용했더니 더 예뻐졌네. 아이고, 내 새끼. 현관에서 들려온 것은 며느리 영미의 콧소리였습니다. 30만 원짜리 미용을 마친 코코를 안고 들어오는 모양이었죠. 녀석은 친구까지 만나고 와서인지 기분이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셔. 어머. 영미는 거실로 들어서다 말고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섰습니다. 녀석의 눈이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과 그 옆에 쓰러져 있는 저를 번갈아 봤죠. 저는 녀석을 향해 손을 뻗으려 했어요. 영미야, 나 좀. 하지만 영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제 안부를 묻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영미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듯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이거, 이준이 젖병 아니에요. 이거 독일제.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녀석은 쓰러져 신음하는 시어머니보다 깨진 젖병 조각이 먼저 보였던 겁니다. 아니, 그게, 아이고, 진짜, 이걸 어쩌면 좋아. 이거 한정판이라 이제 구하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어머니, 일부러 그러셨죠? 그렇죠. 영미는 코코를 소파에 내려놓고 제게 다가와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으엥. 이준이의 울음소리는 그치지 않고 있었죠. 이준이는 어떡하고. 애가 저렇게 우는데. 지금 애 우는 게 문제예요. 어머니가 사고 친 게 문제지. 아이고, 속 터져. 규식 씨. 영미가 안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규식 씨, 나와봐. 어머니가 또 사고 쳤어. 그때였습니다. 우당탕탕.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와 함께 붉은 옷을 입은 119 구급대원 서너 명이 장비를 들고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십니까? 영미는 갑자기 들이닥친 낯선 사내들의 그리고 그들의 신발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뭐예요? 누구세요?
남의 집에 신발 신고 어딜 들어와요. 구급대원들은 영미의 고함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게 달려왔죠. 환자분, 의식 잃으시면 안 됩니다. 혈압제. 대원 하나가 제 팔에 혈압계를 감고 다른 대원은 제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제야 영미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짜증난다는 것을 깨달은 모양입니다. 왈, 왈, 왈. 낯선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자 소파에 있던 코코가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코코야, 조용해. 아이고, 놀랐어. 우리 애기. 영미는 쓰러진 저와 구급대원들을 번갈아 보더니 이내 구급대원들을 향해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들. 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신발 벗고 들어오시라고요. 우리 집 바닥 비싼 대리석이란 말이에요. 구급대원은 정말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호자분,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환자분, 지금 심근경색 의심. 심근 뭐요? 아이고, 별일도 아니네. 엄살은. 근데 영미는 제 말을 싹둑 자르고 구급대원들의 무전기 소리와 시끄러운 목소리를 향해 다시 한번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리 좀 낮춰요. 우리 코코 놀라잖아요. 귀 예민한 애라고요. 아까 30만 원 주고 미용하고 왔는데 스트레스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왈, 왈. 코코는 영미의 고함에 더 흥분해서 지저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똑똑히 봤습니다. 구급대원 대장으로 보이는 분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게 달아오르는 것을요. 보호자분, 대원분이 참다 못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지금 걔가 문제입니까? 어머니, 지금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라고요. 뭐요? 돌아가셔? 아이고, 그럼 병원 가시면 되겠네.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시냐고요? 코코, 코코, 이리 와. 괜찮아. 저 아저씨들 나쁜 사람들이네. 영미는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벌벌 떨며 지저대는 코코를 안아들고 달래기에 바빴습니다. 덜컥? 그때였습니다. 그 모든 소란에 드디어 규식이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녀석은 목에 헤드폰을 건 채 헝클어진 머리로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하며 걸어 나왔죠. 녀석의 눈은 거실을 가득 메운 구급대원들과 영미에게 안겨 지저대는 코코,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저를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녀석이 내뱉은 첫마디는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아, 뭐야. 진짜 119 불렀네. 녀석은 제가 쇼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119를 불렀다는 사실에 짜증이 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구급대원 대장님이 규식이 녀석을 쳐다봤습니다. 녀석의 목에 걸린 헤드폰과 쇼하지 마라는 제 마지막 기억이 스쳐 지나간 모양입니다. 보호자분, 당신이 아들입니까? 네. 아, 네. 그런데요. 어머니가 저렇게 쓰러져 계신데 방에서 문을 잠그고 계셨습니까? 대장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네. 아, 아니. 그게 전 일하느라. 규식이가 당황해서 횡설수설하는데 영미가 그 말을 가로채며 끼어들었습니다. 뭐요? 지금 우리 규식 씨가 뭐 어쨌다고요? 우리 남편이 일하느라 바쁜 게 죄예요? 저 노인네가 젖병 깨고 쇼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쇼. 며느리의 입에서도 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더 이상 이 미친 인간들과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들것 가져와. 빨리. 병원 이송합니다. 대원들이 저를 들것에 조심스럽게 옮겨 실었습니다. 제 몸이 공중으로 떠오르자 천장의 현란한 조명이 눈에 들어왔죠. 저는 들것에 실려
현관을 빠져나가면서도 이준이 방을 쳐다봤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똑똑히 들었습니다. 영미가 규식이의 팔을 붙잡고 속삭이는 그 마지막 말을요. 어떻게 자기야. 이제 우리 집 동네에 소문나겠네. 119오고 구급차 서고. 아이고 쪽팔려서 살 수가 있나. 규식이 녀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죠. 괜히 저 노인네 오라고 해가지고 일만 커졌잖아. 저 젖병값은 어떡할 거야. 그 잔인한 말을 마지막으로 저는 엘리베이터에 실렸습니다. 제 귓가에는 쪽팔린다는 며느리의 목소리와 멀어져가는 이준희의 울음소리, 그리고 왈, 지저대던 코코의 소리만이 지옥의 교향곡처럼 맴돌았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눈 뜨세요. 구급차의 붉은 경광등 불빛이 제 감은 눈꺼풀 위로 번쩍였습니다. 누군가 제 뺨을 가볍게 치는 것이 느껴졌죠. 어머님, 어머님. 젊은 구급대원의 절박한 목소리였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80에 50. 산소 농도 확보해. 병원에 빨리. 저는 그 와중에도 아들 녀석이 궁금했어요. 규식이는 따라왔나? 흐릿한 시야를 겨우 돌려 옆을 봤습니다. 규식이 녀석이 저와 함께 구급차에 타고 있더군요. 구급대원이 보호자 한 명은 타야 한다고 해서 억지로 탄 모양입니다. 그런데 녀석의 모습은 정말 가관이었죠. 녀석은 이 순간에도 구급차 구석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랑 저렇게. 제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핸드폰 자판을 미친 듯이 두드려대고 있었어요. 불빛에 비친 녀석의 표정은 걱정이나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짜증과 초조함이었죠. 영미랑 문자질을 하는구나. 어떻게 젖병감 물어내라고 해. 아, 진짜 짜증나. 병원비는 어떡하라고. 동네에 소문나면 우리 이사 가야 하는 거 아냐? 아마 그런 말들이 오가고 있겠죠. 저는 녀석의 그 뻔뻔한 얼굴을 보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 저 녀석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내 아들은 그 방문을 잠갔을 때 이미 죽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어디론가 급하게 실려 들어갔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의심. 시술 준비해.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리세요. 의사와 간호사들의 고함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죠. 규식이는 그저 네 하고 대답하며 복도에 남겨졌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눈을 뜨니 저는 하얀 천장이 보이는 낯선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아니고 조금 조용한 중환자실 같기도 하고 회복실 같기도 한 곳이었죠. 팔에는 온갖 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코에는 산소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신이 드세요, 어르신? 하얀 가운을 입은 아주 젊지만 피곤해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 제 침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병원입니다. 큰일 날 뻔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는 아주 낮고 그리고 화가 나 있는 듯 했습니다. 정확히는 천운이 도우셨어요, 어르신. 네. 10분, 아니 5분만 늦었어도 골든 타임 놓칠 뻔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 하나가 거의 다 막혀 있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지금 저랑 이렇게 대화 못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어요. 아, 살았구나. 그 정도였죠. 그런데 어르신, 의사 선생님이 제 차트를 넘겨보더니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요. 네. 밖에 아드님이라는 분이 계시던데 맞으십니까? 저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도대체 뭐 하신 겁니까? 그분은? 네. 구급대원들한테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어르신이 가슴 아프다고 하시는데 쉬하지 말라고 방문을 잠그셨다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의사 선생님의 눈빛은 저를 다그치는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나 하는 그런 경멸과 분노의 눈빛이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다시 뺨을 타고 흘렀죠. 어르신, 제가 묻잖아요. 그게 사실이냐고요. 제 침묵이 긍정이라는 것을 의사 선생님도 알았겠죠. 의사 선생님은 차트를 탁 소리나게 덮더니 잠시만요 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규식이 녀석을 끌고 들어왔어요. 규식이는 여전히 그 헤드폰을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녀석은 그걸 빼놓지 않았더군요. 보호자분, 의사 선생님이 규식이를 제 침대 앞에 세워놓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똑바로 말씀하세요. 왜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시는데 쉬한다고 하시고 방문을 잠그셨습니까? 규식이는 의사 선생님의 눈을 피했습니다.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죠. 녀석은 제 아들은 바닥만 내려다보며 발가락을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아, 그게. 말씀하세요. 엄마가 맨날 아프다고 하셔서 그냥 엄살인 줄 알았죠. 엄살. 그 지긋지긋한 단어가 이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 앞에서 다시 한번 튀어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살이요? 의사 선생님은 제 팔에 꽂힌 링거줄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지금 어머님이 엄살로 보이십니까? 보호자분이 단 한 번만 귀 기울여 주셨더라면 어머니가 젖병 깨뜨리고 쓰러지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병원에 오셨을 수 있었어요. 당신이. 의사 선생님의 고함 소리에 규식이 녀석의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사람 목숨 가지고 쇼니 엄살이니. 당신 의사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묻는 겁니다. 제정신입니까? 규식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형님.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며 병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이웃집 순이 엄마였습니다. 아이고, 형님. 이게 무슨 일이래요? 순이 엄마는 제 손을 붙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형님. 어쩌다가. 순이 엄마.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긴요. 규식이한테 전화가 와서는. 순이 엄마는 울다가 말고 고개를 획 돌려 규식이 녀석을 노려봤습니다. 아, 김규식. 너가 이모한테 뭐라고 했어? 우리 엄마가 소화가 안 돼서 그냥 동네 병원에서 링거 하나 맞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죽이라도 사가려고 전화했더니 간호사가 여긴 대학병원이래. 너가 이모까지 속여?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지막 남은 기력마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녀석은 제가 죽을 고비를 넘기는 이 순간에도 남들에게는 소화불량이라고, 엄살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녔던 겁니다. 자기 체면이 깎일까봐, 며느리한테 혼날까봐, 그게 두려워서요. 의사 선생님의 표정은 이제 경멸을 넘어 무언가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보호자분, 나가 계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규식이 녀석은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네 하고는 슬금슬금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순이 엄마는 제 손을 붙잡고 한참을 더 울었어요. 형님, 어떻게, 내가 저놈을 가만 안 둬. 됐어. 순이 엄마, 됐어. 그때 복도에서 규식이 녀석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문이 살짝 덜 닫힌 틈으로 녀석이 통화하는 소리가 새어 들어왔죠. 영미야,
나야. 아니, 그냥 의사가 뭐라 하긴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 그냥 좀 쉬면 된대. 아, 근데 병원비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엄마 실비 보험 내가 청구하면 되나? 서류가 뭐가 필요하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저도 모르게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병원비, 보험금. 녀석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엄마의 목숨이 아니라 그 목숨값으로 나갈 돈과 그 돈을 메꿀 보험금. 순이 엄마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제 손을 잡은 손에 힘을 꽉 주더군요. 저는 흐르던 눈물을 손등으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순이 엄마를 바라봤죠. 순이 엄마. 네, 형님. 나 이제 아들 없어. 제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나 오늘 내 아들 장례 치렀어. 저기 저 복도에서 병원비 찾는 저 녀석이 내 아들 마지막 모습이야.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심장을 찌르던 통증은 약 때문인지 조금 가라앉았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가 제 심장을 꽁꽁 얼려버린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살아서 다행이다. 저 녀석들한테 복수는 못해도 내 남은 인생, 저 녀석들 없는 곳에서 살다 죽어야지. 그것이 제가 지옥의 문턱에서 돌아와 처음으로 한 결심이었습니다. 병원에서의 며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가장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길었다는 것은 6인실 병실의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를 들으며 보낸 그 적막한 시간들 때문이었죠. 짧았다는 것은 제 마음속에서 김규식이라는 아들을 완전히 도려내는데 걸린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창가 쪽 침대였어요. 아마도 제 사정을 딱하게 여긴 그 젊은 의사 선생님의 배려였을 겁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높고 푸르렀지만 제 마음은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죠. 다른 침대들은 분주했습니다. 제 오른쪽 침대의 할머니는 며느리가 싹싹하게 죽을 쑤어와서 어머님, 이거 드시고 얼른 기운 차리세요 하며 재롱을 떨더군요. 맞은편 아저씨는 아들딸이 교대로 와서 팔다리를 주물러주며 아버지, 저희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세요 하고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시끌벅적하고 따뜻한 풍경 속에서 저 김태순만은 완벽하게 혼자였습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벽이 저를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았죠. 간호사가 혈압을 재러 올 때, 그리고 밥때가 되어 식은 밥이 담긴 식판이 배달될 때를 제외하면 제게 말을 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순이 엄마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그 고독 속에서 말라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씨 착한 이웃은 다음 날에도 어김없이 커다란 보온병을 들고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형님, 나왔소. 아이고, 얼굴이 어제보다 더 반쪽이 됐네. 밥은 먹었어? 순이 엄마는 제 침대 옆 간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보온병 뚜껑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고소한 잣죽 냄새가 병실 안에 퍼져나갔죠. 고마워 순이 엄마. 나 때문에 괜히 고생만 하네. 어제도 하루 종일. 고생은 무슨. 내가 어제 집에 가서 속이 시원해서 잠도 잘 잤어. 내가 그놈의 아파트 경비실에 쫓아가서 1층 인터폰에 대고 소리를 빽 질렀잖아요. 1502호 사는 김규식. 네 엄마가 쓰러져서 119에 실려갔는데 문 잠그고 게임하던 놈이다. 하고요. 경비가 나를 미친년 보듯 쳐다보는데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 저는 그 말에 정말 오랜만에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잘했어. 아주 잘했네. 순이 엄마. 그 집 이제 시끄러워서 살기 힘들겠네. 그럼 꼴 좋지. 근데 형님, 규식이 그놈은 그 후로 전화 한 통 없었소? 없었어.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마 무섭겠지.
내가 깨어나서 무슨 말을 할지. 아니, 어쩌면 병원비 걱정에 잠도 못 자고 있을지도 모르지. 내가 119를 불렀으니 그놈이 쇼라고 우기지도 못할 테고, 자기가 낸 병원비를 나한테 어떻게 뜯어낼까 그 궁리만 하고 있을 거야. 순이 엄마는 아이고 천하에하며 말을 잇지 못하고 제 손등만 세게 쥐었습니다. 됐어.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순이 엄마, 나 저기 내 가방 좀. 거기 전화기 좀 꺼내줘. 순이 엄마가 가방에서 낡은 제 핸드폰을 꺼내주었습니다. 그날 응급실에서 어떻게 됐는지 배터리가 다 나가서 까맣게 죽어 있더군요. 이거 충전 좀 해야겠네. 순이 엄마가 얼른 간호사실에서 충전기를 빌려와 꽂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더 지났어요. 저는 순이 엄마가 가져다 준 죽을 꾸역꾸역 넘기며 기력을 차리려고 애썼습니다. 제 돈으로 간병인을 부를까도 생각했지만 순이 엄마가 쓸데없는 돈 쓰지 마. 라며 극구 말렸죠. 형님, 그 돈 아껴서 형님 좋은 데 써야 해. 그 말이 제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그래요. 내 돈, 내 생명감. 이제 한 푼이라도 저 녀석들을 위해 쓸 수는 없었죠. 링거대를 끌고 복도를 걷는 연습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가 회복하는 속도가 기적 같다며 혀를 내둘렀죠. 어르신,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강하신가 봐요. 저는 그 말에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살아야죠. 살아서 저놈들 낯짜게 되고 내 결심을 말해줘야죠.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오후였습니다. 제가 순이 엄마가 깎아준 사과를 한쪽 먹고 있는데 병실 문이 똑똑하고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규식이 녀석이었습니다. 그 며칠 사이에 얼굴이 정말 반쪽이 되어 있더군요. 씻지도 못했는지 수염은 덥수룩하고 눈은 퀭하니 죽어 있었습니다. 목에 걸려있던 그 꼴 보기 싫은 헤드폰은 없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해 보였어요. 제 옆에 앉아있던 순이 엄마가 녀석을 보자마자 야, 네가 여길 어디라고 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가. 당장 안 나가. 이모. 저 엄마 좀 뵈러. 누가 네 엄마야? 네 엄마는 그날 네가 문 잠갔을 때 죽었어, 이놈아. 순이 엄마가 녀석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자 제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순이 엄마 괜찮아. 나가 있어줘. 나 저 녀석이랑 할 말이 좀 있어. 형님, 그래도 나가 있어. 금방 끝나. 제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순이 엄마는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알았소 하더니 규식이 녀석을 어깨로 탁 치고는 병실 밖으로 나가버렸죠. 쾅! 문이 닫히고 6인실 병실에는 저와 녀석 단둘만 남았습니다. 다른 침대의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숨을 죽이고 이쪽을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녀석은 차마 제 침대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문간에 서서 제 눈치만 살폈습니다. 엄마, 몸은 좀 괜찮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녀석의 얼굴을 제 배 아파 나왔지만 이제는 남보다 못한 저 끔찍한 괴물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죠. 녀석은 제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 의사 선생님이 오늘 퇴원해도 된대서 수속 밟으러. 녀석은 횡설설하며 가방에서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병원비 수납은 내가 일단 했어. 카드로 할부로. 근데 엄마, 이게 시술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녀석은 드디어 본론을 꺼내려는 모양입니다. 제 침대 옆으로 마지못해 다가오더군요. 그 걸음걸이가 마치 사형장으로 끌려오는 죄수 같았죠. 보험 들어둔 거 있지? 예전에 내가 관리한다고 했던 거. 실비. 그거 청구해야 하는데. 참 기가 막혔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저에게 괜찮으시냐는 물음보다
죄송하다는 사과보다 보험금이 먼저였습니다. 제가 만약 저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죽었더라면 녀석은 아마 지금쯤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러 뛰어다니고 있었겠죠. 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입을 열었어요. 영민은 괜찮아? 제 입에서 며느리 이름이 나오자 규식이 녀석의 눈이 화들짝 커졌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걱정이라도 하는 줄 알았나 봐요. 영미, 걔 그날 엄청 놀라서 이틀 동안 밥도 못 먹고. 놀랐겠지. 비싼 젖병이 깨졌는데. 제 말에 규식이 녀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 엄마. 그게 젖병 때문이 아니라 엄마 쓰러져서. 코코는? 저는 녀석의 말을 잘랐습니다. 그게 많이 놀랐다면서. 영미가 그러던데. 30만 원짜리 미용하고 왔는데 119 구급대원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어떡한데? 밥은 잘 먹어? 엄마, 그 비싼 대리석 바닥은? 신발 자국 다 지웠어? 영미가 그거 닦느라 고생 많았겠다. 안 그래도 애 보느라 예민한 사람인데.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제 입꼬리가 경련하듯 올라가는 게 느껴졌죠. 규식이 녀석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마치 귀신이라도 보는 사람처럼 뒷걸음질까지 쳤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섭게. 나 잘못했어. 엄마, 무서워? 너가? 저는 링거대를 붙잡고 상체를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정말 무서운 게 뭔지 너가 아직 모르는구나, 규식아. 너가 한 짓이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 서류, 이리 내놔. 저는 녀석의 손에서 서류 뭉치를 낚아챘습니다. 입원 확인서, 진료비 세부 내역서, 빽빽한 숫자들을 보니 어지간히도 많이 나온 모양입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 동의서가 보였죠. 피보험자 김태순. 제 서명과 도장이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도장은 어딨어? 내 가방에 있니? 아니, 내가 집에서 가져왔어. 녀석은 주머니에서 제 인감 도장이 담긴 작은 도장집을 꺼냈습니다. 맙소사. 제 집에 들러 저를 살릴 약은 챙겨오지 않았던 녀석이 돈이 되는 인감 도장은 야무지게 챙겨온 겁니다. 인주도 여기 가방에 가져왔고, 녀석은 가방에서 작은 인주까지 꺼냈습니다. 참 준비성도 철저하죠. 며느리 영미가 시킨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더 흐려지시기 전에 도장부터 받아내 하고 닥달했겠죠. 저는 서류를 받아들고 도장을 찍어야 할 곳을 바라봤습니다. 김태순. 제 이름 석자 옆에 이 붉은 도장을 찍으면 녀석의 손에 돈이 들어가겠죠. 제가 죽을 뻔한 대가로 나온 돈이 저 녀석과 저 녀석의 며느리와 저 녀석의 개를 위해 쓰일 겁니다. 그래. 지금은 때가 아니야. 저는 순순히 도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주를 꾹 눌러 동의서에 쾅 하고 찍어주었죠. 자, 규식이 녀석은 제 행동에 안도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고마워, 엄마. 그럼 이거 내가 빨리 처리하고. 규식아. 저는 서류를 챙겨 도망치듯 돌아서는 녀석을 불렀습니다. 왜 엄마? 너가 낸 병원비. 그거 얼마야? 꽤 나왔어. 시술비랑 입원비랑 해서 한 500 정도. 알았다. 그 돈 내가 네 통장으로 보내줄게. 계좌번호 문자로 찍어. 제 말에 녀석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니야. 엄마, 무슨 아들인데. 내가 내야지. 아들. 저는 녀석을 보며 다시 한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옥에서 올라온 비웃음 같다는 것을 저도 알았어요. 내 아들은 그날 그 방문을 잠갔을 때 죽었어. 엄마,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그냥 나한테 빚진 놈이지.
내가 네 집에 가서 쓰러지는 바람에 너가 쓸데없는 돈을 썼잖아. 그러니 갚아야지. 깨끗하게. 엄마 제발. 왜 그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응? 다시는 안 그럴게. 녀석이 제 침대 맡으로 다가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였습니다. 나가. 엄마.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녀석에게 서류 뭉치를 집어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후두둑 소리를 내며 바닥에 흩어졌죠. 녀석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바닥에 엎드려 그것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그 모습이 꼭 개밥그릇에 버려진 문어를 하자먹던 코코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영미한테 전해. 녀석은 서류를 줍는 손을 멈추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젖병가. 그것도 청구하라고. 그 비싼 독일제 젖병값 얼마인지 알아봐서 내 병원비랑 같이 한꺼번에 입금해 줄 테니까. 10원 한 장 빠뜨리지 말고 꼭 청구하라고 해. 녀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시나무 떨듯 떨며 서류를 챙겨들고 병실을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쾅! 문이 닫히고 병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어요. 다른 환자들이 저를 힐끔거리는 것이 느껴졌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제 낡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충전이 다 되었는지 화면이 환하게 켜졌죠. 저는 전화번호부에서 제 집 근처 부동산 사장님 번호를 눌렀습니다. 사장님, 저예요. 아이고, 사모님, 웬일이세요? 그동안 연락도 없으시고 몸은 좀 괜찮으신 거예요? 순이 엄마한테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제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제 집 팔아야겠습니다. 금매로요. 시세 필요 없어요. 제일 빨리 팔아주세요. 순이 엄마가 병실 문을 빼꼼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순이 엄마를 바라봤죠. 순이 엄마, 나 퇴원 수속 좀 밟아줘. 그리고 나 저 낡은 집으로 가기 싫어. 우리 내일 바로 은행이랑 변호사한테 가자. 형님, 정말 괜찮겠어? 이렇게 다 버리고. 이 돈.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순이 엄마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제 작은 짐가방을 들었습니다. 며칠 만에 나서는 병원 밖 공기는 이상하게도 아주 상쾌하고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규식이 녀석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어요. 병원비를 제 통장으로 꼬박꼬박 이체받은 뒤로는 녀석은 제게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없었죠. 아마 젖병값을 정말 청구해야 하나 아니면 제정신이 아닌 노인네의 헛소리로 치부해야 하나 며느리와 머리를 맞대고 싸우고 있겠지요. 괜찮아. 버리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거야. 순이 엄마, 나 저기 은행 좀 들렀다 가야겠어. 은행은 왜? 집 판 돈 통장으로 다 들어왔다며. 찾을 돈이 좀 있어서. 그리고 할 일도 좀 있고. 저는 순이 엄마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 앞에서 바로 택시를 탔습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는 시술은 아니었지만 아직은 오래 걷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 같던 허전함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강철 같은 결심만이 남아 있었죠. 은행 창구에 앉아 저는 제 모든 통장을 해지해 달라고 했습니다. 어제 잔금이 들어온 집한 돈이 든 통장, 남편이 남겨준 얼마 안 되는 퇴직금이 든 통장, 제가 식당이라며 푼푼이 모아온 적금, 그리고 김희준이라는 이름이 찍힌 손주 녀석 주려고 따로 모아두었던 그 통장까지. 어르신, 이거 오늘 다 해지하시면 이자 손해가 엄청나신데요. 특히 이 적금은 괜찮으시겠어요? 젊은 은행 직원이 안타깝다는 듯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아요. 전부 해지해 주세요.
그리고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만큼 다 찾아주세요. 제일 큰 단위로요. 네, 현금으로요? 어르신, 요즘은 그렇게 큰 돈을 필요한 데가 있어요. 해주세요. 제 단호한 태도에 은행 직원은 더 묻지 않고 지점장에게 결제를 받으러 가더군요. 위잉하고 돈 세는 기계 소리가 은행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이 다시 뛰는 소리처럼 아주 힘차게 들렸죠. 두둑한 현금 봉투 수십 개가 담긴 커다란 여행 가방을 받아들고 은행을 나왔습니다. 순이 엄마는 형님, 이렇게 큰 돈을 왜, 이거 위험하게 하며 제 뒤를 졸졸 따랐죠. 순이 엄마 나중에 다 말해줄게. 일단 나 좀 부축해줘. 갈 데가 한 군데 더 있어. 아주 중요한 곳이야. 제가 향한 곳은 부동산도 찜질방도 아니었습니다. 허름한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법률사무소 간판이 붙은 곳이었죠. 순이 엄마가 며칠 전에 아들놈 고소하려면 변호사를 만나야 한다며 알아봐 둔 곳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르신. 무슨 일로? 안경을 낀 젊은 변호사 한 명이 사무실 안쪽에서 나오며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자마자 순이 엄마가 들고 있던 여행 가방을 쿵소리 나게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가방에서 병원에서 떼온 진단서와 119 구급 기록 사본을 꺼냈죠. 순이 엄마가 어제 구급대에 직접 가서 그놈 고소할 거니까 다 내놓으라고 소리질러 받아온 서류였습니다. 변호사님, 네 어르신, 말씀하세요. 내 아들 호적에서 파버리고 싶어요. 제 말에 젊은 변호사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네, 호적을요? 친아드님 말씀이십니까? 내가 그놈을 낳은 건 사실이지만 이제 내 자식 아니에요. 내 재산 단 10원 한 푼도 저놈한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도 내 장례식장에도 발 못 붙이게 하고 싶어요. 저는 그날 병원에서 있었던 일, 아니, 그 전부터 며느리에게 당했던 모욕, 문어를 개밥으로 줬던 일, 저를 소파에도 못 앉게 했던 일, 깨의 생수와 제 정수기 물을 차별하던 일, 그리고 제가 쓰러졌을 때 쉬하지 말라며 문을 잠가버린 아들의 만행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순이 엄마는 옆에서 맞아요. 내가 증인이에요. 저 형님이 어떤 분인데 그 며느리녀는 구급대원들한테 걔 놀란다고 소리를 질렀다니까요. 하며 추임새를 넣었죠.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갔습니다. 안경을 벗어닫고 한숨을 내쉬기를 반복했죠. 어르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건 명백한.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검토하더군요. 법적으로 파양은 입양 관계에서 쓰는 말이라 친자 관계를 끊어낼 수는 없습니다. 어르신이 낳으신 자식이니까요. 하지만 어르신 재산을 아드님이 한 푼도 받지 못하게 할 방법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아주 완벽하게요. 그게 뭡니까? 유언장 그런 건가요? 첫째 유언장입니다. 하지만 유언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아드님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걸면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그러니까 어르신 재산의 절반을 뜯어갈 수 있거든요. 뭐요? 그 짓을 하고도요? 네, 법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둘째는 상속 결격 사유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상속 결격? 네. 민법 제1004조에는 상속을 받을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직계존속을 심각하게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중대한 모욕을 가한 경우입니다. 지금 2119 기록과 어르신을 방치한 아드님의 행위는 존속 유기에 가까운 범죄 행위입니다. 이걸 근거로 아드님을 상대로 상속권 상실 소송을. 아니요.
저는 변호사의 말을 잘랐습니다. 소송? 그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저놈 낯짝을 법정에서까지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저놈이 내 돈에 손 못 대게만 그렇게만 해주세요. 유류분 그것까지도요. 변호사는 잠시 고민하더니 제 앞에 놓인 여행 가방을 흘깃봤습니다. 어르신,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소송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죠. 그게 뭡니까? 재산을 살아생전에 전부 쓰시거나 증여하시는 겁니다. 증여요? 네, 아드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어르신의 재산을 전부 넘겨버리시는 거죠. 유류분은 사망 시 남은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돌아가셨을 때 재산이 0원이면 아드님이 가져갈 것도 0원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거 아주 좋네요. 어르신, 이 가방에 든 돈이 혹시... 네, 내전 재산입니다. 이 돈 오늘 전부 쓸 겁니다. 변호사님, 나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인생의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계약을 했습니다. 변호사는 제 뜻에 따라 제 전 재산을 관리할 신탁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의 첫 번째 사용처를 정했죠. 변호사님, 이 돈의 일부는 제가 죽을 때까지 저를 위해 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사회에 환원할 겁니다. 나 같은 늙은이들, 자식한테 버림받고 죽어가는 노인들, 그런 사람들 쓰는데 기부할 거예요. 제 단호한 말에 변호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그럼 지금 바로 공증 절차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의 전 재산은 어르신이 지정하는 복지재단과 또 한 군데 그곳에 기부되며 아드님 김규식 씨에게는 단 1원도 지급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제 인생의 마지막 도장을 찍었습니다. 제가 젖병값 대신 찍어준 그 도장이 아니었어요. 제 영혼을 건 제 마지막 자존심이 담긴 도장이었죠. 법률사무소를 나오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순이 엄마는 형님, 정말 다 기부하게? 하며 안타까워했지만 제 마음은 날아갈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순이 엄마와 마지막 저녁을 먹고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순이 엄마는 제가 어디로 가는지 끝까지 묻지 않았죠. 형님, 몸 건강해야 해. 꼭 행복해야 해. 택시 창문 밖으로 순이 엄마가 손수건을 흔들며 우는 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제 집이 아닌 남의 집이 된 그곳에요. 계약서상 제가 이틀은 더 머물 수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오동나무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규식이 녀석의 베넷저고리, 첫돌 때 신었던 탈의버선, 녀석이 초등학교 때 받아온 상장들, 대학교 합격 통지서, 그리고 녀석의 결혼사진까지 제 평생의 자랑이었고 보물이었던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거실 바닥에 펼쳐놓았습니다. 베넷저고리를 보며 이 녀석이 처음 제품에 안겼을 때의 그 따뜻함을 떠올렸습니다. 상장을 보며 어깨가 으쓱해져서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던 제 모습을 떠올렸죠. 결혼사진을 보며 저 요물 같은 며느리를 데리고 와 엄마 나 이 여자랑 결혼할래 하던 녀석의 행복해 보이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규식아, 내 아들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쉬하지 말라고 외치던 그 괴물이 이렇게 예쁜 내 아들이었다니. 저는 엉엉 울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제 죽은 아들의 유품을 끌어안고 울었죠. 그리고 울음이 그쳤을 때 저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순이 엄마가 쓰는 낡은 양철 쓰레기통을 빌렸죠. 저는 그 오동나무 상자 안의 모든 것을 그 쓰레기통 안에 쏟아부었습니다. 베넷저고리, 상장, 합격 통지서,
그리고 활짝 웃고 있는 규식이와 영미의 결혼 사진까지. 차르륵. 기름을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습니다. 활활. 불길이 제 보물들을 삼키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을, 제 청춘을, 제 희망을 모두 집어삼키는 것 같았죠. 저는 그 불길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덤덤하게 내 아들 김규식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 주었습니다. 잘 가라 내 아들아. 이제 나는 너의 엄마가 아니다. 제가 하얗게 변하고 차가운 밤바람에 흩날릴 때까지 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모든 흔적을 태워버리고 저는 택시를 타고 그 동네를 떠났습니다. 제 손에는 변호사와 계약하고 남은 현금 일부와 세간살이를 판 돈이 든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죠. 제가 향한 곳은 서울 근교에 있는 아주 크고 좋은 실버타운이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언젠가 늙고 병들면 규식이 녀석 신세지지 않고 이런 데 와서 살아야겠다 막연하게 생각만 했던 곳이었죠. 텔레비전 광고에서나 보던 그런 그림 같은 곳이었습니다. 제 전 재산을 신탁한 변호사가 제 생명값의 일부로 제 남은 평생을 보낼 이곳의 입주금과 월세를 완납해 둔 상태였죠. 김태순 어르신, 입주를 환영합니다. 말끔하게 차려입은 원장과 직원들이 제 작은 짐을 받아주며 깍듯하게 인사를 하더군요. 제가 배정받은 방은 햇살이 아주 잘 드는 남향의 1인실이었습니다. 작은 거실과 침실이 딸려 있었고 창밖으로는 사계절 내내 꽃이 핀다는 아주 넓고 푸른 정원이 내다보였죠. 어르신, 식사는 하루 세 끼 모두 호텔식 뷔페로 제공되고요. 불편하신 곳 있으시면 저기 호출벨 누르시면 24시간 상주하는 의료진이 바로 달려올 겁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가요 교실, 화요일에는 서예, 수요일에는 수묵화, 원하시는 프로그램 마음껏 이용하시면 됩니다. 물리치료실과 수영장도 완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직원의 설명을 들으며 창밖의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하다. 아들 녀석 집의 그 차가운 대리석 바닥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아파도 쉬한다고 욕먹을까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죠. 그곳에서의 생활은 제 평생 처음 겪어보는 천국이었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떴고 영양사가 제 건강 상태에 맞춰 짜준 따뜻하고 맛있는 식사를 먹었습니다. 오후에는 저와 비슷한 처지의 혹은 자식들에게 효도받으며 이곳에 오신 아주 활기차고 고운 노인들과 함께 가림조 거리고 노래도 배웠죠. 아들 녀석 눈치 보며 플라스틱 의자에 앉을 필요도 개보다 못한 물을 마실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특히 수묵화에 재능이 있다는 칭찬을 들었어요. 난을 치고 대나무를 그리다 보면 제 마음속의 응어리들이 먹물과 함께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저는 제 생명값의 일부를 변호사에게 말했던 또 한 군데의 의미 있는 곳에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는 그날 변호사와 함께 제 발로 그 소방서를 찾아갔습니다. 저를 구해준 그 구급대원들이 있는 곳이었죠. 저 환자분, 그날 제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었던 그 젊은 대원분이 저를 알아보고는 화들짝 놀라더군요. 아이고 어르신, 이렇게 건강해지셨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 대원분은 제 손을 덥석 잡고 마치 자기 어머니라도 만난 것처럼 기뻐해 주었습니다. 덕분에요, 대원님들. 아니었으면 전 이 세상 사람 아니었겠죠. 그날 제 아들 방 문을 부수고 들어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저희가 할 일을. 저는 변호사가 준비해온 서류와 기부금 증서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제 작은 성의입니다. 네, 어르신, 이게 뭡니까? 제 생명값입니다. 받아주세요.
여기 소방서 소방관님들 복지를 위해 써주세요. 방화복도 낡은 것 같던데 좋은 걸로 바꾸시고요. 저처럼 위험한 순간에 더 많은 사람 구해달라고 드리는 제 뇌물입니다. 봉투 안에는 1억 원짜리 기부 증서가 들어 있었죠. 대원부는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저는 이거 안 받으시면 저 여기서 또 쓰러질 겁니다 하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결국 소방서장님까지 나오시고 저는 그 돈을 소방관 복지재단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전달하고 나왔죠. 소방서장님과 대원분들이 문 밖까지 나와 저에게 거수 경례를 붙여주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큰 존경을 받아봤습니다. 여보, 나 잘했죠? 하늘을 보는데 먼저 간 남편이 아주 환하게 웃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 제가 실버타운 정원에서 새로 사귄 그림 동무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는데 저 멀리서 아주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태순 여사, 어디 있어? 익숙한, 아니, 제 기억 속에서 이미 지워버린 목소리였습니다. 규식이 녀석이었죠. 녀석과 며느리 영미가 어떻게 알았는지 이곳 로비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말끔한 제복을 입은 경비원들이 어르신, 면회는 예약하셔야 합니다. 라며 말리는데도 영미는 비켜. 우리 엄마야. 니들이 뭔데 막아. 하며 악을 쓰고 있었죠. 어머니, 여기 계셨어요. 녀석들은 정원에 앉아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빚쟁이라도 만난 것처럼 맹수처럼 달려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흉하고 볼품없던지요. 한 달여 만에 본 녀석들의 얼굴은 아주 초췌하고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영미가 먼저 제 찻잔을 탁 하고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뜨거운 찬물이 쏟아져 제 손등을 적셨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저희 상의도 없이 그 집을 팔아요? 그 집이 어떤 집인데? 그 집 당연히 우리 이준이 줄 거 아니었어요. 그 집 팔아서 우리 이준이 유학 보낼 거였는데. 그리고 돈은 그 돈 다 어디다 빼돌리셨어요. 저희가 그 돈 때문에 지금 규식이 녀석도 옆에서 거들더군요. 녀석의 목소리는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우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우리가 그 돈 때문에 지금 대출 이자도 못 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다고. 엄마가 우리한테 이럴 수 있어? 아, 그랬군요. 녀석들은 제가 판 집값으로 자기들 빚을 갚을 생각이었던 겁니다. 제가 보험금에 도장을 찍어줄 때부터 제 재산은 이미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소방서에 1억을 기부해? 엄마 미쳤어.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이면 우리 이자가 신문이라도 본 모양입니다. 익명의 노인 소방서에 1억 쾌척. 그게 저인 줄은 귀신같이 알아냈네요. 저는 가만히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가에 묻은 차를 제 비단 손수건으로 우아하게 닦았죠. 시끄럽구나. 제 차가운 한마디에 두 녀석의 고함이 동시에 멈췄습니다. 여긴 너희 같은 것들이 소리 지를 곳이 아니야. 여기 계신 분들 다 점잖은 분들이시다. 뭐요? 어머니, 지금 저희 꼴이. 내 집? 그래요, 내 집이었지. 내 남편이랑 내가 평생 피땀 흘려본 내 집이었지. 너희 집이 아니라. 그리고 이준이 유학? 나한테 개밥그릇에 문어 쏟아붓는 며느리랑 엄마 죽어가는 거 보고 문 잠그는 아들한테 내 재산 줄 생각 없었는데. 돈? 그 돈 내 생명 값이다. 너희가 쇼한다고 버려둔 내 목숨 값이라고. 그 돈으로 119 대원님들 성에 표하고 남은 돈으로 나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다. 왜? 배 아프니?
엄마, 너가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저는 규식이 녀석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녀석의 눈이 제 기세에 눌려 파르르 떨리고 있었죠. 그럼 나가서 돈을 벌어야지. 방문 잠그고 밤새도록 게임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 손가락으로 돈을 벌어야지. 안 그래? 엄마. 그리고 너. 저는 영미를 쳐다봤습니다. 젖병가 청구 안 하더구나. 내가 병원비랑 같이 보내주려고 했는데 그 비싼 독일제 젖병 내가 물어줘야지. 그치? 어머니. 지금 저희 놀리시는 거예요. 놀리다니. 사실을 말하는 거지. 아, 그리고 코코는 잘 있니? 저는 정말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그날 많이 놀랐을 텐데. 30만 원짜리 미용 스트레스 받아서 털이라도 빠진 건 아니고 프랑스산 생수는 아직도 잘 마시고 영미는 대답을 못 하더군요. 분노로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너희 나한테 바라는 게 그 돈이었구나. 내가 평생 모은 그 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비원들이 녀석들의 팔을 붙잡고 있었죠. 어머니, 저희 정말 힘들어요. 돈 좀 제발. 1억 아니 5천만 원이라도. 규식이 녀석이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이 애원했습니다. 저는 그런 녀석을 아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규식아. 네. 엄마. 내가 변호사한테 유언장 아니 신탁계약 다 써놓고 왔다. 유언장이요? 신탁? 그래요. 내가 죽거든 내 남은 재산 전부 나 같은 불쌍한 노인들한테 갈 거야. 너희한테는 10원 한 푼 안 가. 아니, 살아생전에 이미 다 넘어갔으니 가져갈 것도 없겠구나.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건 무효야. 우리가 소송할 거야. 유류분. 영미가 악을 쓰더군요. 하라고 해. 그 잘난 변호사님이 유류분 한 푼 못 받게 완벽하게 처리해놨으니까. 저는 녀석들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제 평생의 마지막 가장 통쾌한 한마디를 녀석들의 등 뒤에 내리꽂았죠. 아, 맞다. 내 장례식장 찾아올 생각도 마라. 너희는 올 자격 없어. 어머니, 제발, 김태순, 내 상주 노릇은 너희 집 코코더러 하라고 해라. 나한테 가족은 그게만도 못했으니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에서 녀석들의 절규와 고함 소리가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그저 시원한 바람 소리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제 방 창가에는 따뜻한 가을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햇살 아래 앉아 못다 그린 수묵화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행복했습니다.